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도 야당 주도로 상정돼 법사위가 다음 달 14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2사 선임을 강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비공개 회동 이후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한 데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각 상임위원회 현안과 운영 방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과 최저임금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책 등 국민의 노동권과 환경권을 논의하는 국회 환논위의 안호영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도 야당 주도로 상정됐는데 법사위는 다음 달 14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심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민생의 어려움을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국회가 먼저 나서겠다라고 해서 이 법이. 하지만 국민의힘은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13조 원의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게 전부 다 국채 발행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빚이고 또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이자가 계속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충돌했는데 야당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권을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 또한 빨리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죠. 근데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자체를 막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야당이 발의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부족한지 아닌지 확인해보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야당 주도로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이후 여야는 한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등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7월 임시국회.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야당은 쟁점 법안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이 계속되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으십시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는 억지 주장이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통위 차원에서 박문진 이사를 임명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그 절차를 밟겠다. 민주당은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말고 특정 민노총 언론노조나 특정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내일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당정 화합에 공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친윤계 당직자를 겨냥한 일괄 사퇴 발표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한 걸 두고 야당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당정 관계의 긍정 신호탄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이 서로 싸울 여유가 없다며 친윤계가 한 대표 체제를 흔들 것이란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설도 과한 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약간 어색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나가면 되고.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이후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유임되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범수 사무총장은 한 대표와 회의 후 당대표가 새로 왔으니 변화를 위해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는 일괄 사퇴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 대표는 막판 당직 인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남 이후 영부인의 일정과 메시지, 행사를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은 영부인 활동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건 잘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부속실 설치는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주가 조작과 당무 개입,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등 여러 의혹이 나온 데다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방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이 명령한 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규명입니다. 제2부속실 설치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속일 생각을 버리고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부터 약속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각종 법안들이나 이슈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거 좀 큰일인데 국군정보사령부대 블랙 요원들 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이 사안을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탓을 하고 나서자 민주당도 곧바로 이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과연 22대 국회에서 간첩법이 개정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고요. 또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 좀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군검찰이 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한 군무원이 이 한국 정부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활동하는 이 블랙 요원의 정보 등 이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건넨 혐의로 이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 군무원의 이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형법상 간첩죄는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적국이라는 표현에 북한만 해당이 되고 중국 국적의 동포는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SNS에 간첩죄로 또 중죄로 처벌해야 맞다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21대 국회 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이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냐 이렇게 책임을 물으면서 이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한 대표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 적국을 해외로 더 넓게 바꾸는 법안을 21대에 3건이나 발의를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1건을 발의했었고요. 이 박주민 의원은 이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에 일명 이 산업 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그 강아랑의 정치랑에서도 한 번 더 다루기 때문에 또 많은 시청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절대 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한 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역시 앞으로 그 여야가 좀 강하게 충돌할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는 게 사실 최근에 화제가 된 드라마 돌풍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는데요. 아, 네. 네. 그 정치 관련한 그 드라마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대통령실이 오늘 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장을 각각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곧바로 취임하자마자 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안을 승인을 추진했습니다. 이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까지입니다. 이번 교체 승인으로 이제 MBC의 경영진 교체 작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앞서 방통위는 KBS와 MBC의 대주주인 이 박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와 결격 사유 검증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오늘 임명하면서 이 최소 의결 정족수인 2명을 충족했죠.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결안 조건이 갖춰지자마자 이 전체 회의를 5시에 열고 이사진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이 위원장의 청문회도 사흘이라는 유례 없이 이뤄졌고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가리 됐죠. 이처럼 민주당이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비쳤음에도 여당과 정부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민주당도 곧바로 맞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이 즉각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이로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일쯤에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3일 천하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오랜만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정말 두 당 좀 조용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선 후에 100여일이 지나는 사이에 존재감이 오히려 총선 전보다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3지대 정당의 존재감이 총선 직후에 가졌던 기대와 달리 좀 극히 미미해지지 않았냐 이런 평이 나옵니다. 이 거대 양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또 방송사법을 놓고 법사위나 과방위에서 옥신각신하는 동안에 이 제3지대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낮아졌고요. 또 강경파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 등으로 진보 진영의 관심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평이 나옵니다. 특히 이 조국혁신당이 내세웠던 검찰개혁이라는 이 아젠다는 민주당이 오히려 검사 탄핵 등을 더 강경한 공세로 펼치면서 고삐를 내준 게 아니냐 이런 평조차 나옵니다. 지지율도 반영이 됩니다. 하락세거든요. 이 총선 직후에 12에서 14%대였던 이 조국혁신당은 한 자릿수로 또 개혁신당도 2에서 3%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준석, 천하람이라는 두 젊은 청년 정치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기대를 모았던 개혁신당은 이 이진숙 청문회에서 이준석 의원이 차분하지만 또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서 눈길을 좀 끌기도 했습니다. 차분하게 좀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 거대 야당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기에는 3개의 의석은 역부족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허은하 대표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의원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자를 양성하겠다.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어제 조국혁신당에선 정치개혁 4법 발의를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 이 카드를 좀 꺼내든 것 같은데 이 구성 요건 완화하는 게 주 골자인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 좀 협조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조국혁신당 어제 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기존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고 교섭단체 위주의 국가보조금 제도도 비교섭단체에게 유리하도록 개편한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현재 12석이죠. 조국혁신당. 네. 이 법안대로라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국 대표는 어제 이 국회 소통관의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이 현재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요. 각 상임위와 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습니다. 또 원 구성 시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는 등 이 원내 영향력이 비교섭단체보다 월등하게 커집니다. 이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이 정치개혁 4법 내용은요. 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하고요. 또 정당 국가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해서 소수정당의 배분 비율을 늘리고요. 또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과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원을 강화하는 안 등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해줘야 법안 통과가 가능할 텐데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거대 정당이 과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을 위해서 거꾸로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에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혁신과 개혁을 내세우는 이 소수당 활약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극단적 정치적 편향성과 반노동적 행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인사는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화합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자는 지명 직후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산재된 관련 법률을 정리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상 광고산업 관련 내용이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고 기술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광고기업들이 많다며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병희 교수는 K 콘텐츠 시장이 커졌어도 실제 수익은 중국 기업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광고비가 국내 미디어 산업으로 선순환 재투자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와 대한민국 안전사회연구회가 함께하는 보건안전포럼이 열려서 22대 국회의 국민안전 추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포럼을 주관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며 22대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이 현장의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은 AI에 기반한 지능형 정보 관리를 통해서 사업장 내 유해 인자를 예측하고 온열 질환 모니터링 등 스마트 기법을 활용해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중소기업 등 약자들을 위해 교섭권 문제를 중심 의제로 다루는 대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앞서 한국경영자 총협회와 한국노총에도 각각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7월 3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간첩법 개정 책임 공방입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비공개 군사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정보요원의 신상과 군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시킨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를 두고 여야 간 간첩법 개정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문을 연 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냐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 정보요원의 기밀 파일이 유출됐지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민주당 때문이었다는 한 대표 입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그 산하의 법원행정처에서 입법상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여야 의원들이 입법 보완을 주문하다가 시간이 지났던 문제입니다. 굳이 따지면 책임이 있다면 한동훈 장관 본인에게 있고 검찰 출신이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겠죠. 국정원에서 간첩이건 조폭이건 전부 색출해가지고 마지막 기소 단계 검찰에 넘겨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진행된 심사회의록 사진을 함께 올리며 한 대표의 발언에 반박했는데요. 일명 산업 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심의만 이어졌던 건데요. 때문에 민주당이 제독을 걸어 무산됐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됐죠. 정치권의 공감대는 있었지만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는데요.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 모두 형법과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70년째 적국으로 한정된 간첩죄 적용 대상을 국제적 흐름에 맞게 확대하는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부활하는 제2부속실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죠. 제2부속실은 과거 청와대 부속실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내세우며 대통령 가족에 불과한 배우자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하는 건 맞지 않다며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공식화한 건데요. 이런 대통령실의 결단에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아니면 물타기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와서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사후 대응하거나 직접 대응하게 하기 위한 부분 아닌가. 제2부속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일 처리를 하는 전담부서이지 과거에 발생했던 그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범죄에 대해서 덮을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 그야말로 이제 만시지탄이라고 보고요. 제2부속실 설치로 김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대책 이런 것이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2부속실 설치로 효력을 갖고 오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방어하기 위한 방탄 작업이라고 비판하며 제2부속실 설치가 의혹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또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용부터 약속하라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선 그간 내부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제2부속실 설치로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관리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말씀하시고 야당도 이제 쭉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으니까 설치해서 여사님의 활동을 좀 공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관리하겠다라는 방패막 같은 역할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도 또 맞지 않는 얘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쭉 하자 그랬으니까 해서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변화죠. 영부인 활동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들에게 잘 관리되고 있구나 이런 안심을 시켜드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비록 늦기는 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민심에 부합하게 영부인 활동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제2부속실장 인선도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제2부속실 설치 관련 실무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2년 만에 다시 설치되는 제2부속실이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을 만들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각 상임위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통해 22대 국회를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파워 인터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국회 환경노동위의 안호영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바쁘신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1대 전반기 환노위 이제 간사를 맡으셨고 이번 그 22대 국회에서 이제 환노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20년 경력의 노동 인권 변호사 출신이신데 이 분야 이제 전문가신데요. 우리 사회의 이제 환경과 노동 현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지가 궁금한 게 그 이유는 안호영호 환노위에 이제 그 하나의 그 바로미터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제 그 환문현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노위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뜻이고요. 네. 알다시피 그 환경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밀접한 관련 있는 막중한 그런 사안이고 또 그래서 헌법도 환경권과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기본권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그리고 또 다변화하고 있는 노동 환경의 변화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해서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빠르게 하고 또 이런 노동의 가치가 존중이 되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것 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 환노위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활동을 해서 그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효능감을 주는 그런 환노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문현답. 네. 예, 환경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네. 현장의 중심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번 환노위가 막강 환노위로 불리고 있는 거는 이제 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네네. 네네. 여야 그 위원들 대부분이 노동계 출신이시고 또 이제 환노위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인데 덕분에 이제 좀 어떻게 좀 든든하실까요?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22대 전반기 환노위는 다선 의원님들의 어떤 경험과 또 연륜 그리고 또 초선 의원님들의 열정과 패기가 완벽하게 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이하경 부의장님, 박정 예결위원장님, 또 이미자 의원님도 지금 3선이시죠. 네. 그런 중진 의원님들이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또 양 간사님들이 재선이신데 아주 뭐 능숙하게 또 환노위를 잘 이끌어주시고 또 초선 의원님들이 경험들이 아주 다양해요. 네네. 이제 이런 분들이 환노위 활동에 앞장서 주시면 우리 환노위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직역으로 보더라도 변호사 출신들이 4분, 네. 그다음에 또 노동계 인사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기후위기 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소희 의원님. 어제 출연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인 정혜경 의원님.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이런 그 환노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열정 있고 또 화합하는 이런 환노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중심을 잘 잡고 계시고 중심에 계신데요. 21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제 폐기가 됐었던 노란 봉투법이 오늘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는 원칙이고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부의한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요. 노란 봉투법이 이 이름이 이제 붙여진 계기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이제 성금을 담아서 이제 붙여진 그런 유래가 있는 건데 정확한 명칭은 노조법 개정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이제 본회의를 만약에 이제 통과를 했을 경우에도 거부권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강행 처리, 거부권, 재발의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법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법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 헌법이 노동상권을 보장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제 기업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한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월급들을 가압류하게 되니까 그 노동자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최근에는 예를 들자면 이런 배달 택배 같은 거 그리고 또 인터넷이 늘어나면서 이제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네. 그 숫자가 무려 한 8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런 노동조합법으로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새로운 법적인 그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런 광범위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회에다가 그런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도 했죠. 네. 이런 사회적 요구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국회에서 22대에 걸쳐서 법안 노력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공청회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또 소위원회도 열으면서 노동계 또 경영계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그 법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또 주재를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 충분히 그렇게 여러 절차를 거쳐서 수기 과정을 거쳤고 네. 또 이 법안이 그만큼 또 말하자면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에 대해서 이제는 결론을 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그 노동부 장관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까지 상황으로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현실의 문제가 있으면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나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뭔가 이렇게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대안을 안 내놓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네. 그래 놓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은 되지만 아직 네. 본회의 이게 통과한 건 아니고 아직 통과한 건 아니니까 네.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오늘 법사위 그 회의 현장을 보니까 여당의 입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 행위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겠지만 불법적인 그런 이제 파업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 현재 그 민주당하고 간극이 좀 좁혀지지 않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그 표현을 그 합법적인 쟁의를 보장해야 된다. 네. 이런 관점이에요. 예.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중소 하청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실제 원청이 노동 관계에서 실질적인 그 지위를 개입하고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용자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보다 원청에 이제 책임을 더 많이 물리게 하는 그렇죠. 내용이 들어가 있는 실질적으로 거죠. 하청업체에 있는 노동자들과 네. 하청업체하고 교섭을 하는데 네. 하청업체들은 이거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원청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하청업체 대표는 말하자면 우리는 그 결정권이 없다 얘기를 하고 원청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 네. 계약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정당한 쟁의 행위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내용도 그렇죠. 함께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31명의 사상자를 냈던 화성공장 참사가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족들은 아직도 진상 규명 그리고 이제 네. 책임자 처벌, 지원책 마련을 이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 당시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사고 현장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험의 이주화, 외주화가 아니라 이제 위험의 이주화 이야기도 나올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노동 인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화학물질 관리까지 참사 이후에 이제 환노위에서 좀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네. 참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네. 너무도 안타깝고 참담한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부끄럽게도 그 배터리 제조에 있어서는 선진국인지는 몰라도 산업 안전에 있어서는 참 후진국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이런 계기가 됐고요. 네.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산업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책임의식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아까 이제 말씀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 배터리를 말하자면 그 리튬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 와서 이제 아마도 이제 도급 형태로 파견 형태로 와서 일을 했죠. 그러다가 네. 이제 사고가 나서 큰 사상이 났는데 결국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아리셀의 직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청업체의 또 직원으로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이 불법 파견이 정당한 것인지 물론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불법 파견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더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아리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영세하거든요. 근데 이 영세한 경우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산업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산업 안전 보건 체제에 대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컨설팅을 하는 거, 시설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으로 우리가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의 그 안전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예를 들면 취업 교육 같은 걸 할 때 그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그 송출국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어떤 언어로 이렇게 그 산업 안전에 관련된 교육들도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리튬 배터리가 말하자면 화재가 나고 폭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보통은 환경부에서는 이제 그 원료 물질의 화학 물질의 안전성 여부나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데 네. 제조물에 대해서는 약간 관심이 말하자면 사고가 안 나니까 이제까지는 그 관리의 사각지대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노위하고 행안위하고 같이 이런 리튬 배터리의 그 소방 화재를 어떻게 예방할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더 같이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이제 그 말씀을 잘 경청을 하는 게 좋은 인터뷰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위원장님이 경청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또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주 페이퍼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이제 하셨습니다. 2박 3일간 노사 양측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을 해 주셔서 사건이 이제 좀 많이 좁혀지는데 큰 이제 그 다리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노사 관계가 참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이제 참 어려운 건데 양측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 입장 차이를 좁히는 어떤 그 비결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떤 문제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네.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주 페이퍼의 경우에도 유족과 또 네. 우리 회사 경영진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그 조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그런 그 합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함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총, 또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 대화 차원에서 이제 간 건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리 경영계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었고, 또 노동계에서는 또 노동계 요구하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건 이제 시작인데요. 이렇게 경영계와 또 노동계 또 관련된 이런 기관들 간의 사회적 대화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국회와 또 우리 환노위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내년엔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숨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부쩍 늘어난 배달 라이더들은 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또 놓여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건당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환산하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그런 노동자들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를 좀 바꾸고 좀 개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 입장이실까요? 그 최저임금은 우리 헌법이나 또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노동자들의 그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 거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한 30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만 30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이제 걱정들도 하는데, 사실 보면은 그게 이제 오른 폭이 한 1.7%? 1.7% 정도 올랐는데,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실질임금 더 깎인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영세, 자영업 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되는 것도 이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걸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최저임금의 성격이 네. 최저의 수준을 보장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맞지 않고, 말하자면 자영업자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이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별도로 말하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을과 병이 싸우는 형태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배달라이더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점이 있어요, 노동법을 적용하기가.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버 택시 기사에 대해서 네. 일종의 표준 임금제를 이렇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새로운 형태에 맞는 이런 표준 임금 체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걸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제의 의사결정 구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노동계 쪽에서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경영계 쪽에서는 낮은 수준을 얘기하다가 이게 그러면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말하자면 제시하는 절충안으로 이렇게 지금 타결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객관성과 합리성, 공정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는 이런 노동계 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좀 노사가 이렇게 좀 더 공익위원 추천한다든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를 좀 개선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결정 구조도 바꿔야 되고, 또 의사 결정 구조도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여름 날씨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더웠던 날인데, 1973년 이후 6월에 이제 평균 기온이 최고를 이제 기록을 했었고요. 또 도깨비 이제 폭우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침수 피해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21대의 기후 위기
대응법을 이제 발의를 하셨었고 국회 기후변화 포럼 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기후 환경 문제에서는 어디에 방점을 찍고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폭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제 이런 홍수 이런 네. 것들이 그만큼 이제 우리 기후 재난이 심각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그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시행 중에 있는데 결국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은 국가가 그것을 지금 시행한 지가 3년째 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말하자면 탄소의 감축, 그다음에 그 적응 대책, 그리고 또 이런 정의로운 전환 대책,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네. 이거를 국회가 점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탄소를 감축해야 되는 감축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산업 측면에서도 철강이라든가 이런 산업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탄소를 줄이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네. 또 자동차 이런 산업에 있어서도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어떻게 지금 그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 뭐 충전소를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재생에너지 부분도 빨리 이렇게 말하자면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환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대책을 통해서 지금 늘리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까 그 지금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재난들을 예방하기 위한 적응 대책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후의 변화를 미리미리 예측해서 예보하고 네. 또 그것이 예보가 되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그 예방 조치를 해야 되고 네. 또 하천의 어떤 관리라든가 또 농작물의 피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한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일종의 그 산업 전환할 때 좌초 산업이라고 했어요.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는 말하자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당진의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마 화력 발전소들이 2036년까지 아마 8기 정도를 폐쇄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일자리 거기 일하는 분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다른 곳에 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국회가 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세계적 기준이 이제 탄소 중립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알리백에 맞춰져 있지만 미국과 유럽도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에너지 정책 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에너지 전환은 그 우리가 탄소 감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탄소 배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되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방향은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 이제 화석 발전이죠. 네. 그거는 그 화석 발전과 또 위험한 원전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고 장기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요. 이제 인사청문회를 이제 거쳐야 될 텐데 인사검증 좀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이제 추천을 했을 때 그때 노동계에서는 반노동 인사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 태극기 세력을 이끌던 사람이 어떻게 말하자면 그 노동 그 개혁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각종 노동 현안들을 이제 풀어가야 할 텐데 노동 장관이 과연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환노 이제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위원장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꼭 환경 노동 분야에 내가 입법과 또 정책으로 꼭 구현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분야를 갖고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나라가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탄소중립 정책을 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는 그 이행 성과를 제대로 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네.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근데 이게 조금 그 법이 좀 미비해서 자료 입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요구권을 네. 좀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8% 정도 되는데요. 네. 유럽은 한 45% 됩니다. 그만큼 상당히 우리가 시급하죠. 그래서 시급하게 이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풍력 발전에 있어서도 원스톱으로 좀 네. 신속하게 하고 또 그 농사를 지으면서도 또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을 좀 확대할 좀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이 적극적으로 이 탄소 절감,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려면 그 배출권, 탄소 배출권 거래 측면에서 봤을 때 무상 할당을 줄이고 유상 할당을 늘려야만 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그 작년에 그 임금 체불된 사람들이 역대 최고로 제일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여러 가지 그 뭐 이러면 뭐 징벌적 손해배상 등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을 좀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말 지금 우리는 저출생 초고령화로 좀 우리 인구 절벽 문제 우리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이 말하자면 출산 배우자의 어떤 출산 시에 배우자의 뭐 출산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과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해결해줘야 네. 사실 이런 인구 절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법안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입법 정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런가요? 예. 자료 요구권, 재생에너지 확보, 탄소 중립 그리고 노동자 임금 수령의 또 이제 확보 문제, 네. 저출생 대책 등 네. 굉장히 22대 국회에서도 많은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저희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환노위 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